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민선 7기 인천시 행정의 2년을 돌아보며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도심 속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화 둘레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계양구가 2018년부터 효성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언제쯤 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청소년 수련관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포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경찰서가 김포시 청소년 수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7일 오전 5시 17분쯤 김포시 월곶면의 청소년 수련관 지하 1층 세탁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포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해외에서 체류하던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성도 이곳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불은 건물 내부를 태우고 발생 3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복지정책보다 효과가 컸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일부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20%로 상향 조정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 활동도 어느덧 후반기로 접어들었죠.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민선 7기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시민사회는 후반기에는 보다 활발하게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해줄 것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 토론회에는 인천시도 함께했습니다. 인천시는 전반기 주요 성과로 부평 미군기지의 반환과 삼보급단 반환 결정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서울 지하철 인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메리트 종료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메리트 종료를 위해서는 친환경 소각장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번역별로 친환경 생활 필수 소각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각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때서 저희는 우리 인천만의 자체 메리트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인천시가 시민 안전 정책에 집중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후반기에는 인천 본연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의 도시 비전을 좀 크게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진짜 완결성과 가독성을 갖고 있는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 긴 암흑으로 전문가들과 시민과 함께 숙고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이 변한 요즘은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보다 집 근처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휴식과 평안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도심 속 둘레길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화 둘레길 풍경을 이정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을 기린 공원. 곳곳에 작품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부천 문화둘레길의 첫 출발점입니다. 공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운동과 여가를 즐깁니다. 헬스장에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 정지해놓고 옛날에는 여기가 야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꾸며놔서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부천 역곡천 주변을 따라 자전거가 신나게 달려나가고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쁜 일상 속 걱정도 잠시나마 내려놓습니다. 부천 도심을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이 문화 둘레길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지역 속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동과 범박동, 괴안동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른바 도시숲길은 전체 7.7km, 인근 고강동을 하나로 묶은 마음 이음길도 6km나 됩니다. 특히 고강마을 이음길에서는 자연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그 전보다는 요즘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아이들은 자연으로부터 체험을 하는 거고 어른들은 휴식을 하면서 가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팽배한 이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자리라고. 부천은 문화공간부터 도시숲길, 역사적 장소까지 지역 명소를 하나로 이은 길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시대의 관광 트렌드는 안전을 우려해 장거리 관광지보다는 친숙한 근거리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화둘레길은 사람 붐비는 곳이 꺼려지는 요즘 동네 가까운 곳을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이 가능하고 또한 마스크에서도 다소 자유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둘레길의 인기에 힘입어 부천은 앞으로 문화 코스 2곳을 더 만들어 모두 30km에 달하는 시민 휴식 공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음악회와 패션쇼 하면 흔히 많은 관중을 떠올리실 텐데요. 양주시에서 관객 없는 랜선 음악회와 패션쇼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이 랜선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귀에 익은 팝송이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도 들려옵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슴을 울립니다. 양주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만든 작은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중석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양주시가 무관중 비대면으로 마련한 랜선 음악회입니다. 관객은 없지만 시민들은 실시간 SNS를 통해 음악회를 감상합니다. 랜선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기 위해 양주시가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분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개최를 했고요. 패션 모델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런웨이를 당당히 걸어갑니다. 멋진 포즈와 강렬한 눈빛, 일반 패션쇼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패션쇼 장에는 갤러리들이 없습니다.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가 마련한 무관중 랜선 패션쇼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패션 행사가 취소되자 관객 없는 비대면 패션쇼를 마련한 겁니다. 계획하고 있었던 국내외 전시회들이 모두가 취소되면서 저희가 개발하는 신상품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상품들을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두 20명이 참여한 이번 패션쇼는 디자이너별로 순차적으로 SNS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자이너들은 랜선 패션쇼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매출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쇼를 못 보셨던 분들이 저희 옷을 보시고 언제 구매하실 수 있느냐 하고 조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50%가량 줄었는데 온라인 패션쇼를 한 이후로 다시 약 20% 정도 성장해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패션쇼는 장옥진 미술관과 차트 갤러리에서 열려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접촉을 위한 랜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018년부터 효성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약 200억 원이 오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난 상황이지만 주변 환경은 여전히 낙후됐는데요. 주민들이 언제쯤 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네, 계양구 효성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계양구 도시재생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 지역 중에 이곳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은 1960년대 부평 수출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골목길 위주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자생된 마을입니다. 주차장,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등의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여 곳곳에 슬럼화 현상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로 변모시키고자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효성은 한자로 금성이며 동쪽의 반짝이는 별을 뜻합니다. 과거의 변성된 모습을 되찾고자 현재의 실방위를 맞춰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로 사업명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곳 효성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곳 효성마을만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공모 신청 당시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 체육시설, 마을관리소, 도서관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집적화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작품을 공모 중에 있으며 향후 효성마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전에 제가 과장님이랑 이곳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지만 이 사업 기간이 한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은 언제쯤 되면은 이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업 준비 단계로 주민 역량 강화,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된 주민쉼터, 쌈지공원, 스마트 주차장은 조성공사를 7월과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므로 지역 주민들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느낄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건립 등은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효성마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양구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최대한 빠르고 완벽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2018년 부천시의회에서 제안에 실시된 초등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진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그간 부천시 안심학교 사업 진행 상황부터 짚어주시지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부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 216학급에 5,503명의 학생들에게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쳤기 때문인데요. 이 사업은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2018년에는 첫 해에 2개 학교에 11개 학급 294명의 학생들에게 시범 운영을 했고요. 지난해부터는 본 예산을 편성해서 정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부천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면 모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 개정안인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기존 조례에는 학교의 교사들만 대상이었던 것을 학생까지 늘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 종사자까지 추가해서 대상을 좀 넓힌 건데요. 네. 이제 부천시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 14곳에 561명의 종사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기존에 초등학교 5학년만 대상이었던 사업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정지의 60에서 80%는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 길거리 등의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응급 상황에 가까이 있는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환자의 생존율을 한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부천 시민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모두 일제히 교육할 방법은 없으니 우선 작은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시작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의원께서는 여성과 학생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N번방 사건에 따른 부천형 보안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를 하셨는데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기초가 된 것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접근해서 정보를 유출하면서부터라고 보는데요. 사건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전산망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는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막는 건데요. 현재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잠깐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운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건 이후에 배제를 시킨다고 해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지금도 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기술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 시스템적인 방지인데요. 지금 현재 핸드폰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모두 지문 인증이나 아니면 나아가서 홍채 인증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에 제안한 것은 해안부에서 대책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지문 인증 정도라도 보안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런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부천시의 담당 국장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진아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 목요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29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로 웃돌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륙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소낙비가 자주 지나겠고요. 주 후반부터 다음 주에 걸쳐 전국에 장맛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장마 전선 이동에 따라 예보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